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CJ EN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VOD 상품, 그러니까 TV 다시 보기 상품 역시 음악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송에 음악을 삽입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본방이 아닌 다시 보기 VOD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본방만큼이나 다시 보기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여서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걸로 보입니다. CJ ENM 측은 이미 본방의 컨텐츠를 만들 때 이용료를 지불하므로 VOD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시 이중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음반산업협회는 VOD 역시 전송에 해당하므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IPTV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VOD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음악 사용료에 대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음악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꽃보다 청춘을 다시 보기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적 씨가 직접 출연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은 이적 씨의 곡이 사용되더라고요. 보통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출연자니까 더 쉽게 부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근거렸지. 이분간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에 더 이상 밟을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단어가 세금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에 담배세 인상에 이어서 오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이제 세수 구멍 메우기에 정말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세금 부담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부터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정부도 사실상 증세임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담배세, 주민세 이런 것부터 증세를 하는 걸까요? 지난 정권에 감세 혜택 받았던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부터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담배값 2배 오르고요. 주민세도 2, 3년 내에 2배 이상 오르게 되잖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증세 아니라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아무튼 정부는 증세는 아니라고 자꾸 그렇죠. 증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중부정했어요. 예. 아마 현 정부 출범 때 대통령께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 네. 그 대신 어쨌든 복지는 할 터인데 그 복지 재원은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몇 차례씩 명확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해왔는 상태이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다 각인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터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리저리 이제 몸짓을 옮겨봤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값이 올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전 정부서부터 다 이 얘기를 했었죠. 네. 담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주세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그래서 그동안은 지방 세정이 국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것들인데 네. 이것을 합리화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비정상의 정상적인 세정을 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실리는 전부 다 그게 다 세금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사실상 증세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증세가 아니고 분명히 증세에 있는 건 맞다. 이것을 시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터인데 네. 그것을 사실 잘 못 풀어가고 있고요.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네. 증세다. 네. 세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수 펑크 나고 있다. 네. 그렇지만 복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하고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 도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사실 증세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가 그만한 복지를 받으려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생각. 그렇죠. 이번 예. 국회 예산도 보면 2014년도 전체 예산이 230조 원인데 네. 복지 예산만 103조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낸 것에 약 40% 이상은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네.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니까 그 증세가 이게 숨기고 할 얘기가 쉬쉬하고 할 얘기가 아니죠. 네. 근데 국세 거둔 걸 보니까요. 네. 이번 올해에 펑크 많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작년에도 약 10조 원 정도 났지만 네. 지금 보면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진도 비보다 한 2.7% 정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가면 약 10조 원 정도가 이게 부족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부족하면 결국 이제 국채 발행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정부가 지출은 줄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이제 복지 관련된 지출이어서요. 네. 그러면 정부도 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예를 들면 측면이요? 예. 이게 담배값 인상 같은 것들은 정부 출범 초기에 했으면 참 좋았을 법한 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복지를 하겠다.
그러므로 건강도 좀 생각해보자. 네. 이렇게 하고 또 지방세 같은 것은 한 집권 2년 차쯤에서 우리가 세제를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너무 허술한 점이 있더라. 네.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1년 텀을 두고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네. 이걸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급한 거죠. 네, 그 지금. 심리적으로도 예. 안정이 안 돼 있고 네. 기술적으로도 세련이 못 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그 대부분의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정부가 부자 감세 많이 해줬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부족해진 돈을 네. 서민 호주머니에서 털어간다라는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약간 뭐 그렇지만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분명하게 이것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감세를 이명박 정부의 모토는 감세를 하면 부자들이 세금 감면만큼 소비를 할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네. 이러한 대전제하에 감세 정책을 했잖아요. 예.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도 역시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실패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걸 되돌리면 되잖아요. 그걸 되돌리자는 거죠. 네. 상당수 세법학자나 재정학자들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건 실패했으니까 예. 특히 법인세 세율이 25%에서 22% 낮춰진 것을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올리자. 25%까지 올리자. 이게 한꺼번에 3% 올리기가 너무 한다면 매 1년마다 1%씩 올리면 기업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단계적으로요? 네. 예. 그 대신 법인 기업에 대한 세무 간섭은 가능한 좀 배제하자. 예. 아마 작년에 얼마나 그 지하 경제 양성화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많이 강화했었습니까? 사실은 법인 입장에서 차라리 세금 내는 게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름하여 부자 감세입니다. 듣기가 약간 용어가 그럴지도 몰라도 어쨌든 현재는 아주 슈퍼 리치에 대해서 소득세 세율은 예를 들면 5억 원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낮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고 아까 질문하신 게 다시 또 답이 돌아오면 예.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담배세라든지 뭐 주민세 요것만 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든지 간에 이것은 이게 차별이다. 네. 서민 증세다. 이런 논란을 어쩌면 스스로가 불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의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네.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건 제가 잘은 그 사정은 모르겠지만 네. 워낙 그 대통령께서 증세는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네. 워낙 강하죠. 아무래도 예.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공무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러한 공무원이 과연 계시는지 그럼 얼마든지 그건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 자동차세나 담배세 같은 것은 간접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간접세는 내가 내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세금들. 네. 근데 직접세가 바로 이 소득세와 법인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직접세를 과세하는 게 조금 더 증세를 하는 게 이론적으로 원래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대전제는 그 소득의 재분배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것 이게 정상이죠.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이걸 이제 직접세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간접세는 뭔군이 이게 무차별적입니다. 소득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담배값은 똑같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자는 사실 담배값 올라봤자 뭐 그 정도는 자기가 감나겠다 이렇게 돼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담배값 올라가는 만큼 고스란히 자기 용돈이 줄어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득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간다는 거죠. 네. 소득의 역진 현상은 가급적 세제를 디자인할 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이렇게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이런 나라일수록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세를 갖다가 조정을 하는 것이죠. 세율을 높이는 것이죠. 예. 반면 유럽같이 어느 정도 소득의 재분배가 잘 되고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나라는 굳이 소득세를 손댈 필요가 없이 그때는 가장 쉬운 간접세를 손대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또 국민들도 뭐 거의 소득이 얼추 비싸니까 뭐 담배값이 올라가도 서로 감내해야 될 수준은 거의 엇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세 지향이 적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직접세는 징수하는 측에서 네. 더 고려를 했었어야지 된다는 거죠, 정부가? 그렇죠. 예, 정부가 직접세부터. 제대로 현 상황을 세금 목적에서만 본다 치면 네. 세금 목적으로만 봐서 현 상황을 진단했다라고 한다면 직접세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근데 직접세 상식이다. 쪽은, 예, 그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증세는 없다. 네. 이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납세자 입장에서 직접세, 간접세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대학교 강의에서 하는 네. 얘기지만 직접세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스스로가 내는 것입니다. 네. 소득세 같은 게 그렇죠. 반대로 이제 간접세는 내가 세금을 내지만 정작 세금을 갖다가 세무세 내는 사람은 사업자가 낸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살 때마다 10% 부가가치세라고 부담을 해서 음식점 사업자한테 주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음식점 사업자한테 갖다 준 돈을 정작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음식점 사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 음식점 사업자가 세금 못 대먹게 하자. 현금 영수증을 받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간접세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납세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을 잊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다 잊고 살지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쪽에서는 그게 손쉬운 과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 저항은 없고 네. 미미하고. 예. 그래서 예, 교수님 부가가치세 인상 얘기도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아닐까요? 이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 얘기는 나오고 현재 지금 담배값과 관련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네. 일단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너무 그 파괴력이 커서 그래요. 부가가치세로 담배값 인상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가 된다면 결국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현재 우리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10%인데 거기다가 예외적으로 담배는 뭐 12%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에다가 슬쩍 편성을 해서 가는 형세죠 지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개별 소비세야말로 담배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목이거든요. 그렇죠. 그 담배가 사치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정부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금방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부가가치세 인상도 사실상 예고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인상은 너무 큰 이게 문제이거든요. 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마지막의 보류일 겁니다. 예를 들면 통일이 임박했다. 네. 났을 때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 세율이 10%인데 부가세 세수가 60조 원 정도 거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 비용을 하나도 마련을 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임박해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통일 재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가세세 세율 정도입니다. 네. 그때 10에서 15%로 올리면 약 30조 원 정도는 연간 이렇게 특수 목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여서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부가가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극히 아마 신중에 신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 너무 폭발력이 큰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증세 몰아치기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네. 정말 전무후무한 세금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다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그런 게 없이 입법 예고가 됐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알죠. 국민들도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돈이 부족해서 이런다 아니까 네.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좀 뭐 정치권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정부든지 간에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이 필요하다. 네. 근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지만 돈은 안 되니까 좀 올리자. 네. 한다면 국민들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먼저 부담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 소득의 양극화이기 때문에 직접세, 소득세나 법인세 분야를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으로 네. 순차적으로 환원시키자. 그러고 난 뒤에 부족하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전체가 감내하는 감저세를 네.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뭐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럴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는가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간접세부터 건드렸잖아요. 네. 직접세도 건드릴까요? 아마 저는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지 되는 거지 정부는 어떻게 할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알겠지만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직접세도 건드려야지 되는 걸로 네. 예 보고 계신다는 말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와 증세 논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생생로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이 사태의 향방을 알아보겠고요. 생생로펌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힐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은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디커플링입니다. 커플은 길을 걸을 때 둘이 팔짱을 끼고 함께 걷죠. 경제학에서 커플링은 원래 가던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디커플링은 원래 같이 가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탈피해서 반대로 가는 흐름을 말합니다. 세계 경제가 다 침체하는데 한 나라만 경기가 좋다. 그러면 디커플링입니다. 원래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려고 해서 환율이 상승해야 정상인데 주가와 환율이 같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도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코스피와 코스닥 중 하나는 오르는데 하나는 떨어진다거나 주택 거래량이 많아지는데도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등 원래의 흐름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통칭해서 디커플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4부의 시작은 경제 뉴스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KB금융 사태, KB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마무리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뭐 거의 종점에 오긴 왔습니다만은. 네. 우선 이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제 네. 우리 국민은행, KB 국민은행이 있고, 그 몇 개 금융 회사들을 다 합친 지주회사, 네. KB 금융 지주회사가 있죠. 네. 그리고 지주회사에는 임영록 관료 출신의 낙하산으로 와 있는 지주회사 회장이 있었고, KB은행에는 이건호 씨, 여기도 예. 낙하산으로 왔는데 금융위원관 출신의 행장이 있었습니다. 둘이 싸웠던 거죠. 네. 그래서 5월부터 국내 은행 전산망 전산 시스템 바꾸는 걸 두고 싸웠습니다. 이제 그 은행이라는 게 우리 뭐 돈 맡기면 사실은 전산망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몇 천억씩 든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데 구축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내년 7월까지 2015년 7월까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로 하고 지금 IBM 시스템을 쓰는데 유닉스로 바꾸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 회장하고 이제 은행장하고 의견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은행장이 이거 문제가 바뀌고 문제가 많은데 지주회사에서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하면서 금감원에다가 감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발단입니다. 네. 그게 이제 5월 얘기인데 그 사이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KB금융이 아시다시피 도쿄에서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또 그거 했고 징계를 받았고 작년에는 또 무슨 그 고객 유출 해가지고 고객 정보 작년 유출. 연말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 이것저것 합쳐서 징계를 쭉 받아왔는데 쭉 경징계다 중징계다 해서 상호 징계다 했는데 그 사이 둘이 또 계속 싸웠습니다. 네. 분명히 업무적으로는 지주에서 회장이 있고 그 아래 은행장이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낙하산 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인정을 안 했던 거죠. 낙하산 줄이 달라서요. 네, 오는 줄이 다르니까 내가 더 네. 세다 이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측면이 최소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결국 감독원에서 봤는데 계속 이게 합의가 안 되고 하니까 감독원도 좀 줏대 없이 했습니다. 네. 금감위가 있는데 경징계다 중징계다 뭐 제재심의위원회 뭘 거친다 만다면 계속 징계 방침을 주다고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근데 규정상 문제가 또 있는 게 은행장은 금융감독원 네. 거기에서 징계를 최종 정리하는 게 돼 있고 지주회사 회장은 정부 조직 공무원인 금융위원회에 또 징계를 받도록 네. 이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감독 체계도. 그렇죠. 그것도 거기도 또 나눠먹기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네. 했다가 두 사람 모두 이제 중징계로 가닥은 잡혔고 이건호 씨 그러니까 KB은행장은 거기서 중징계 문책 경고가 나오니까 잽싸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네. 냈는데 이제 공무원 출신인 임영록 지주회사 회장은 억울하다. 네. 그러면서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난 법적으로 간다. 중징계 수용 못한다고 하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 나왔던 금융위원회 징계가 중징계에서 일반 생각했던 중징계보다 더 큰 중징계 아예 직무정지를 때려버린 겁니다. 네. 당신은 회사에 사무실도 못 나간다. 예. 성룡차 제공도 안 된다. 임직원 만날 수도 없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위원님 예. 이게 지금은 그래서 임 회장이 임영록 회장이 버티고 있는 것이 문제다 쪽으로 여론이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 핵심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네. 제가 그 이야기 하자고 하니까 그건 너무 길었네, 네. 경과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버티는 거고, 네. 징계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금융위가 이사회를 동원해가지고 막 나가라는 식으로 압력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건 현상이고, 김앵커 말씀하셨다나 본질은 뭐냐 하면 이게 네. 도무지 20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은행을 누가 컨트롤하고 어떤 네. 사람이 경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이번에 줄줄이 드러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아까 뭐 줄이 다른 낙하산이라고 뭐 참 쉬운 말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줄줄이 이런저런 연유를 타고 내려왔던 겁니다. 연봉 몇십억짜리 은행장 회장하는 자리. 그 낙하산 이 은행장에 과연 주인도 없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네. 그 관변 주변에 있던 인사들이 내려왔다는 낙하산 인사했다는 이게 하나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이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이게 주주가 있다면 주주총회를 하거나 이런 데서 결정하면 될 텐데 이 은행이 주인 없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사회가 다 하면 좋겠지만 이사회 역시 관변 에코노미스트나 뭐 관 주변의 인사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정부 눈치나 보고 있고 소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 관치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결정에서. 관치금융 우리가 하는 그 옛날 시스템이 그 지금까지 온 겁니다. 세 번째 문제로 하나 지적될 수 있는 게 감독 당국의 줏대 없음 아닌가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네. 은행은 분명히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네. 다른 어떤 사업과 달리 은행은 면허 사업이거든요. 면허 사업. 네. 정부에서 은행은 떼이지만 않으면 돈 장사가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네. 그 떼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떼이지 않으려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지만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부가 직접 면을 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 당국이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하고 네. 지금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평소에서도 간섭이 과하고 마치 그 주인 행사를 했던 그런 문제도 세 번째 문제라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손을 놓고 있다가요. 나중에 일정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엄하게 징계를 하는 쪽으로 왔더라고요. 맞아요. 금감원이 아주 아픈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5월부터 5, 6월부터 계속 시작했는데 KBN은 싸우고 있으니까 이 저금리에 은행 다 죽일 거냐 이렇게 하고 감독원은 뭐하냐? 이런 사태 오기까지는 뭐 했고 지금은 왜 깨끗하게 못하냐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감독원이 급속도로 나서면서 중징계로 나선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죠. 예, 그런 것은 보면 뭐랄까 좀 줏대 없이 체계적으로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경징계 하던 거를 자무제재심의위원회라고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경징계 한 걸 뒤집어서 감독원장이 중징계로 때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더 시끄러운 모양새가 되어가는 거죠. 금감원장 경질설까지 나오게 되고요.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청와대는 일단 부인했었죠. 그거는. 청와대가 어쨌든 그 얘기는 부인했는데.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감독 당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건지 정말 교과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독 당국이 은행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더 정밀하게 감독하는 거는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은행이 잘못되는 것을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아주 평상시에 그 예방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경영에서 여기 전산이 잘 됐니 못했니 이런 거에 간섭하고 여론에 따라서 중징계 하라 경징계 하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은행이 고유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부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서 쭉 그 수익률을 맞추라는 관리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횡령 사고를 방지하고 부정 사고를 막고 그런 것만 쫙 줄기차게 일관되게 봐도 그런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KB 사태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나 뭐 감독 당국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돼야 될까요? 예, 그 뭐 전체 금융권까지 불신까지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KB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주인 없는 은행들이 이걸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잘 굴러가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업이나 금융에서는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사회적 어떤 시스템으로 감독하고 주주권을 행사하고 이사율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서서 자율적으로 그 200 몇십조 원짜리를 정부가 계속 감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고 하니까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가 경영진을 구성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는 어차피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그걸 은행 고유의 업무로 리딩 뱅커 역할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말은 간단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 업무가 아주 수월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제대로 된 주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또 우리 은행 주인 얘기 나오면 또 우리 사회 복잡해집니다.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게 되죠. 사실은 그러나 주인의 책임이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 건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게 정말 그게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없앤다 그러는데 안 없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세력을 뻗치는 것 같은 게 바로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입니다. 최근에는 이 관공서나 우편물, 택배를 사칭하는 방법 외에도 수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 통장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 명의인은 그러면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요? 책임은 있는 걸까요? 이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대포 통장이요. 네. 이게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일단 보면 뭐 대포차, 네. 뭐 대포폰, 대포통장 왜 이렇게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지 예.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금융 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주로 이제 뭐 탈세라든지요, 네. 금융 사기와 같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겠죠. 법률을 보면요. 네. 일단 어떤 금융거래도 지금 현재 실명거래가 강제되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도 지금 뭐 실권리자로 등기를 해야 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예금 통장이나 카드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 매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 네. 이것을 양수하는 행위를 네. 모두 다 처벌하고 있고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년 네.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네.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죠. 둘 다 처벌을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똑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노숙자분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고 얼마 쥐어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그 사람은 당장 뭐 돈이 필요해서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작이 안 되나요? 참작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될 때 재판부에서 네. 뭐 양형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려는 되겠습니다만은 네. 대포 통장을 빌려줄 때 네. 막연히 빌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경우에 빌려준 건 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요. 일단 적극적으로 네. 범행의 어떤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가담하는 경우를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네. 다른 사람의 범행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쉽게 해준다, 용이하게 해준다 이런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네. 이것을 형사 책임에 있어서 이제 방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조. 예. 예. 물론 최종적으로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고의라든지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보고 네.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인에게 뭐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그런 판결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통장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일단 A 모 씨는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었는데요.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천만 원을 즉시 송금해라. 네네. 이런 전화를 받고 당황하게 되겠죠. 예. 결국 김모 씨의 명의의 계좌로 총 1,600여만 원을 송금해버리고 말았죠. 뒤늦게 전화금융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A모 씨는 이제 피해당한 이 금원을 찾기 위해서 네. 여러 절차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확인된 통장 명의인인 김모 씨를 상대로 해서 네.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김모 씨는 통장을 빌려준 경우였나요? 네, 통장만을 빌려주고 본인은 뭐 보이스피싱과 관련 직접적인 뭐 행위 분담이나 가담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였죠. 그럼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네, 일단 이 문제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돌려줘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사 재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에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장의 명의인인 김모 씨에게 돌려주라고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그 범인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양도할 당시에 그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으면 이 부분을 참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도 원고에게는 손해배상 어떤 그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네. 제대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은 일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그런 판결이었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은 이 통장 명의인이 30%만 돌려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피고 그 통장 명의인이 70%를 돌려준다는 취지고요. 네. 30%는 이제 그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네. 원고의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로 감하지만 네. 이것이 피해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없다는 확정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또 직접적인 범행을 한 사람이라든지요. 네.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이 피해를 보게 되면은요, 전에는 계속 이제 소송을 통해서만 이렇게 돌려받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쉬워졌다고 들었어요. 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금 길죠. 네. 이런 법률이 현재 이제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현재는 피해자가 소송에 제기 없이 금융기관에 직접 그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소송하지 않고 네. 일단 그 은행에 그렇습니다. 지급 정지해달라. 이 경우 예.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지급 정지된 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가 개시됐음을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를 두게 됐고요. 네. 이후에 일정한 기간에 이의 제기가 없다라는 경우에는 피해 환급금을 이제 산정을 해서 즉시 피해자에게 네.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이 절차도 여전히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하지만 과거에 비춰보면 많이 개선된 그런 절차죠. 불편하다는 게 그러면 일단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다음 절차가 복잡하다는 그렇죠. 건가요? 공고라든지요. 예. 또 이의제기가 있는지 이것도 기다려야 되고요. 아, 공고는 그러면은 금감원이 할 때까지 네, 기다려야 맞습니다. 되고, 예. 예. 그러면 이게 복잡한 절차는 얼마나 걸려요, 보통? 보통 한 달 이상 정도는 한 달 잡으셔야 이상. 돼요. 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나아진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급을 정지하려면 네. 법적인 방법은 이제 가압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통장 명의인의 주소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서를 내고 보정을 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좀 그런 것들은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예방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네,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경험이 없거나 네. 이런 분들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지적 수준이 되시는 분들도 당하고 있거든요. 순간에 당황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일단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를 묻는다거나 네. 어쨌든 어떤 경위든지 간에 돈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라면 일단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관공서의 경우라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는 교묘하다는 것이 실제 관공서와 그 어떤 직위라든지 실명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처하게 된다면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네. 당황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송금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럴 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가족이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성이 직접 가족에게, 흐려지죠. 그렇죠. 예. 가족에게 전화를 해본다든지 돈을 주고받는 그 당사자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돈 주는 문제는 그렇게 급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지급정지를 네. 바로 신청하시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도 고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가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부터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당했을 경우에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네, 오늘 서민증세 얘기 또다시 해봤는데요. 문자 많이들 주셨습니다. 7508님. 몇몇 부자들 혜택만 줄여도 서민 몇백면 세금 더 걷는 것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자들이 받았던 혜택만 전 정부에서 받았던 것만 줄여도 간접세 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좀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9754님, 그래도 정부가 의욕 갖고 시행하는 건데 일단 믿고 밀어줘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복지로 되돌아올 수 있다면 전 믿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원칙론이죠. 일단 복지를 받으려면 그만큼의 세금은 내야지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생경제는 계속해서 이 증세 부분에 대한 부분, 세금 정책에 대한 것들도 계속 워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나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와 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셔서 친구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